안녕하세요. 오늘은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의 핵심인 캡슐화와 PDU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캡슐화는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포장되고 전달되는지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캡슐화 과정부터 PDU, 트래픽, 처리율까지 초급 개발자를 위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캡슐화의 개념과 필요성, OSI-C 실계층과 캡슐화, 전송 계층의 세그먼트, 네트워크 계층의 패킷, 데이터 링크 계층의 프레임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역캡슐화 과정, 트래픽과 대역폭의 차이, 처리율과 네트워크 성능, 실전 패킷 분석 도구 활용, 캡슐화 실전 예제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캡슐화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캡슐화는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각 계층에서 필요한 정보를 헤더로 추가하는 과정입니다. 우편물을 보낼 때 주소를 적어 봉투에 넣는 것처럼 데이터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전달되기 위해 각 계층별 정보를 포장합니다. 핵심은 각 계층이 자신의 헤더를 추가하며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진행되어 데이터의 안전한 전달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캡슐화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캡슐화를 통해 각 계층이 독립적으로 동작하며 필요한 정보만 자신의 헤더에 담습니다. 이를 통해 계층 간 역할 분리가 명확해지고 특정 계층의 변경이 다른 계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계층 간 독립성이 보장되고 모듈화된 네트워크 설계가 가능하며 유지 보수성이 향상됩니다. 이제 PDU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DU는 Protocol Data Unit의 약자로 각 계층에서 처리하는 데이터 단위를 의미합니다. 응용 계층에서는 데이터라고 부르고 전송 계층에서는 세그먼트,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패킷,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프레임 부릅니다. 각 층마다 고유한 이름으로 데이터 단위를 부르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전송 계층의 PDU인 세그먼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송 계층에서는 응용 계층의 데이터에 TCP/IP 또는 UDP 헤더를 추가하여 세그먼트를 만듭니다. TCP 헤더에는 출발지 포트, 목적지 포트, 시퀀스 번호, 확인 응답 번호 등이 포함되어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보장합니다. TCP는 신뢰성을 보장하고 UDP는 빠른 전송에 초점을 맞춥니다. TCP 세그먼트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TCP 세그먼트는 6비트 출발지 포트와 16비트 목적지 포트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32비트 시퀀스 번호와 32비트 확인 응답 번호가 있습니다. 헤더 길이, 플래그, 윈도우 크기 필드가 있고 체크섬과 긴급 포인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용 계층 데이터가 담깁니다. 출발지와 목적지 포트로 어떤 애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를 전달할지 결정하고 시퀀스 번호와 확인 응답 번호로 순서를 보장하며 체크섬으로 오류를 검출합니다. 네트워크 계층의 PDU인 패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세그먼트에 IP 헤더를 추가하여 패킷을 만듭니다. IP 헤더에는 출발지 IP 주소와 목적지 IP 주소가 포함되어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를 올바른 목적지로 라우팅합니다. IP 주소는 네트워크 간 데이터 전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IP 패킷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IP 패킷은 버전 IHL 서비스 타입으로 시작합니다. 전체 길이 필드가 있고 식별자, 플래그, 프래그먼트 필드가 있습니다. TTL, 프로토콜, 헤더 체크섬이 있고 32비트 출발지 IP 주소와 32비트 목적지 IP 주소가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페이로드에 TCP/IP 또는 UDP 세그먼트가 담깁니다. IP 패킷의 핵심은 출발지와 목적지 IP 주소입니다. TTL은 패킷이 무한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 라우터를 지날 때마다 감소하고 프로토콜 필드는 상위 계층이 TCP인지 UDP인지를 나타냅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의 PDU인 프레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패킷에 이더넷 헤더와 트레일러를 추가하여 프레임을 만듭니다. 이더넷 헤더에는 출발지 MAC 주소와 목적지 MAC 주소가 포함되고 트레일러에는 FCS라는 오류 검출 코드가 추가됩니다. MAC 주소로 같은 네트워크 내에서 데이터를 전달하고 FCS로 오류를 검출합니다. 이더넷 프레임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넷 프레임은 7바이트 프리앰과 1바이트 SFD로 시작하여 동기화를 수행합니다. 6바이트 목적지 MAC 주소와 6바이트 출발지 MAC 주소가 헤더에 포함됩니다. 2바이트 이더 타입 필드가 있고 46바이트에서 1500바이트 사이에 페이로드의 IP 패킷이 담깁니다. 마지막으로 4바이트 FCS가 트레일러로 추가됩니다. 프레임은 캡슐화의 마지막 단계로 MAC 주소를 통해 같은 네트워크 내에서 직접 통신합니다. FCS는 프레임 체크 시퀀스의 약자로 전송 중 오류가 발생했는지 검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역캡슐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캡슐화는 수신 측에서 프레임을 받아 각 계층을 거치면서 헤더를 하나씩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물리 계층에서 비트를 받으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프레임 헤더를 확인하고 제거하며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을 거쳐 최종적으로 응용 계층에서 원본 데이터를 받습니다.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진행되며 각 계층에서 자신의 헤더만 확인하고 제거합니다. 트래픽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래픽은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하는 데이터의 양을 의미합니다. 도로의 차량 흐름처럼 네트워크에서도 많은 데이터가 동시에 전송되면 혼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래픽이 급증하면 네트워크 성능이 저하되고 패킷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래픽 모니터링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대역폭과 처리율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역폭은 네트워크가 이론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최대 데이터 용량을 의미하고 처리율은 실제로 측정된 데이터 전송량입니다. 대역폭이 고속도로의 차선수라면 처리율은 실제로 통과한 차량 수량. 네트워크 혼잡, 패킷 손실, 프로토콜 오버헤드로 인해 처리율은 항상 대역폭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패킷 손실과 재전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트워크가 혼잡하거나 버퍼가 가득 차면 패킷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CP는 패킷 손실을 타임아웃이나 중복 ACK를 통해 감지하고 손실된 세그먼트만 선택적으로 재전송합니다. 재전송이 증가하면 실제 유효 데이터 전송량인 처리율이 감소합니다. 버퍼 오버플로우로 패킷 손실이 발생하면 TCP는 이를 감지하고 재전송하여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와이어샤크로 패킷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와이어샤크는 네트워크 패킷을 캡처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HTTP 요청 패킷을 분석하면 가장 바쪽부터 에더넷 헤더, IP 헤더, TCP 헤더, 그리고 HTTP 데이터 순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캡슐화 과정에서 가장 나중에 추가된 것이 가장 바깥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와이어샤크를 통해 네트워크 문제를 진단하고 패킷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와이어샤크 패킷 분석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와이어샤크에서 캡처한 프레임을 보면 먼저 네트 계층이 나옵니다. 목적지 MAC 주소, 출발지 MAC 주소, 타입 필드가 보입니다. 그 다음 IP 버전 4 계층에서 출발지 IP 주소와 목적지 IP 주소, 프로토콜 필드가 있습니다. 전송 제어 프로토콜 계층에서 출발지 포트, 목적지 포트, 시퀀스 번호, 확인 응답 번호가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 계층에서 GET 요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와이어샤크를 사용하면 프레임부터 시작해서 각 계층의 헤더를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층화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캡슐화와 역캡슐화 과정에서 각 계층이 자신의 헤더만 처리하는 설계는 모듈성, 독립적 개발, 유지보수 용이성을 제공합니다.
특정 계층의 프로토콜을 변경해도 다른 계층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계층 간 인터페이스만 맞추면 다양한 기술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계층이 독립적으로 개발되고 모듈화된 설계를 통해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캡슐화 과정에서 데이터가 계층을 통과하는 올바른 순서와 각 계층에서 생성되는 PDU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응용 계층 데이터에서 네트워크 계층 패킷, 전송 계층 세그먼트, 데이터 링크 계층 프레임으로 가는 것. 2번. 응용 계층 데이터에서 전송 계층 세그먼트, 네트워크 계층 패킷, 데이터 링크 계층 프레임으로 가는 것. 3번. 응용 계층 세그먼트에서 전송 계층 패킷, 네트워크 계층 프레임, 데이터 링크 계층 비트로 가는 것. 4번. 응용 계층 데이터에서 전송 계층 패킷, 네트워크 계층 세그먼트, 데이터 링크 계층 프레임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응용 계층 데이터에서 전송 계층 세그먼트, 네트워크 계층 패킷, 데이터 링크 프레임 순서로 진행됩니다. 캡슐화는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진행됩니다. 응용 계층의 데이터는 전송 계층에서 TC 또는 UDP 헤더가 추가되어 세그먼트가 되고 네트워크 계층에서 IP 헤더가 추가되어 패킷이 되며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이더넷 헤더와 트레일러인 FCS가 추가되어 프레임이 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역캡슐화 과정에서 수신 측이 각 계층의 헤더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모든 헤더를 한꺼번에 제거한 후 응용 계층에서 데이터를 처리한다. 2번. 물리 계층부터 응용 계층 순서로 각 계층에서 해당 헤더를 확인하고 제거한다. 3번. 응용 계층부터 물리 계층 순서로 각 계층에서 해당 헤더를 확인하고 제거한다. 4번. 네트워크 계층에서 모든 헤더를 한 번에 해석한 후 응용 계층으로 전달한다. 어느 것이 옳을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물리 계층부터 응용 계층 순서로 각 계층에서 해당 헤더를 확인하고 제거합니다. 역캡슐화는 캡슐화의 반대 과정으로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진행됩니다. 물리 계층에서 비트를 수신하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프레임 헤더를 확인하고 제거하고 네트워크 계층에서 패킷 헤더를, 전송 계층에서 세그먼트 헤더를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응용 계층에서 원본 데이터를 받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프레임에 추가되는 FCS의 주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1번. 데이터 암호화를 통한 보안 강화. 2번. 프레임의 순서를 보장하기 위한 시퀀스 번호 관리. 3번. 전송 중 발생한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무결성 검사. 4번. 목적지 MAC 주소로의 올바른 라우팅 보장입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전송 중 발생한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무결성 검사입니다. FCS는 Frame Check Sequence의 약자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프레임의 트레일러로 추가되며 전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트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오류 검출 코드입니다. 수신 측에서 FCCS를 계산하여 전송된 값과 비교함으로써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처리율과 대역폭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처리율과 대역폭은 항상 동일한 값을 가지며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2번 대역폭은 이론적 최대 전송 용량이고 처리율은 실제로 전송되는 데이터량으로 항상 대역폭보다 작거나 같다. 3번 처리율은 이론적 최대 전송 용량이고 대역폭은 실제 측정된 전송량이다. 4번 대역폭은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의미하고 처리율은 패킷 손실률을 의미한다. 어느 것이 옳을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대역폭은 이론적 최대 전송량이고 처리율은 실제로 전송되는 데이터량으로 항상 대역폭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대역폭은 네트워크가 이론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최대 데이터 용량을 의미하고 처리율은 실제로 측정된 데이터 전송량입니다. 네트워크 혼잡, 패킷 손실, 프로토콜 오버헤드 등의 요인으로 인해 처리율은 항상 대역폭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네트워크 계층의 PDU인 패킷에 포함되는 핵심 정보와 그 역할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출발지와 목적지 포트 번호로 특정 애플리케이션으로의 데이터 전달. 2번. 출발지와 목적지 MAC 주소로 같은 네트워크 내 장치 간 직접 통신. 3번. 출발지와 목지 IP 주소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 데이터 라우팅. 4번. 시퀀스 번호와 ACK 번호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 보장입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출발지와 목적지 IP 주소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 데이터 라우팅입니다. 네트워크 계층의 PDU인 패킷에는 출발지와 목적지 IP 주소가 포함되며 이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를 올바른 목적지로 라우팅하는 데 사용됩니다. 포트 번호는 전송 계층, MAC 주소는 데이터 링크 계층, 시퀀스 번호와 ACK 번호는 전 전송 계층의 TCP 정보입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와이어샤크로 HTTP 요청 핏을 풀 때 볼 수 있는 계층 헤더 정보의 순서, 외부에서 내부로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HTTP 헤더에서 TCP 헤더, IP 헤더, 이더넷 헤더 순서. 2번 이더넷 헤더에서 IP 헤더, TCP 헤더, HTTP 데이터 순서. 3번 IP 헤더에서 이더넷 헤더, TCP 헤더, HTTP 데이터 순서. TCP 헤더에서 IP 헤더, 이더넷 헤더, HTTP 데이터 순서입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더넷 헤더에서 IP 헤더, TCP 헤더, HTTP 데이터 순서입니다. 패킷 분석 도구에서 캡처된 프레임을 볼 때 가장 바깥쪽, 즉 먼저 처리되는 것부터 보면 이더넷 헤더, 즉 데이터 링크 계층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IP 헤더인 네트워크 계층, TCP 헤더인 전송 계층, 그리고 HTTP 데이터인 응용 계층 순서입니다. 이는 캡슐화 과정에서 가장 나중에 추가된 것이 가장 바깥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트래픽이 급증하여 네트워크 병목 현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의 인과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대역폭 증가에서 처리율 증가, 패킷 손실 증가, 지연 시간 감소. 2번 버퍼 오버플로우에서 패킷 손실 증가, 재전송 증가, 처리율 감소. 3번 패킷 감소에서 재전송 감소, 트래픽 증가, 지연 시간 감소. 4번 처리율 증가에서 대역폭 초과, 패킷실 감소, 네트워크 안정화입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버퍼 오버플로우에서 패킷 손실 증가, 젠 증가, 처리율 감소 순서입니다. 네트워크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 라우터나 스위치의 버퍼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을 버퍼 오버플로우라고 하며 이 상태에서는 새로 들어오는 패킷을 버려야 합니다. 이로 인해 패킷 손실이 증가합니다. TCP의 경우 손실된 패킷을 재전송해야 하므로 재전송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실제 유효 데이터 전송량인 처리율이 감소합니다. 여덟 번째 퀴즈입니다. 캡슐화와 역캡슐화 과정에서 각 계층이 자신의 헤더만 처리하고 다른 계층의 데이터는 건드리지 않는 설계 원칙의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각 계층을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수정할 수 있어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2번 특정 계층의 프로토콜을 변경해도 다른 계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번 모든 계층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처리하여 전송 속도가 빨라진다. 4번 계층 계층인 맞추면 다양한 기술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모든 계층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처리하여 전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계층화 구조의 장점은 모듈성, 독립적 개발, 유지보수 용이성, 다양한 기술 조합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각 계층은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므로 모든 계층에서 동시에 처리하여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층을 거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버헤드가 발생합니다. 9번째 퀴즈입니다. 전송 계층 TCP와 UDP 구조 차이와 그로 인한 특성의 연결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TCP는 시퀀스 번호가 없어 빠르고 UDP는 시퀀스 번호가 있어 신뢰성이 높다. 2번, TCP는 연결 설정 과정이 없어고 UDP는 3-way 핸드쉐이크로 신뢰성을 보장한다. 3번, TCP는 시퀀스 번호와 확인 응답으로 신뢰성을 보장하고 UDP는 이런 기능 없이 오버헤드가 적다. 4번, TCP와 UDP 모두 동일한 헤더 구조를 가지며 차이점은 없다. 어느 것이 옳을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TCP는 시퀀스 번호와 확인 응답으로 신뢰성을 보장하고 UDP는 이런 기능 없이 오버헤드가 적습니다. TCP 세그먼트에는 시퀀스 번호, 확인 응답 번호, 윈도우 크기 등의 필드가 있어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지만 오버헤드가 큽니다. 반면 UDP는 이러한 기능이 없어 헤더가 작고 오버헤드가 적지만 데이터 손실을 감지하거나 복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퀴즈입니다. 패킷 손실이 발생했을 때 TCP 연결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손실 감지에서 연결 종료, 새 연결 수립, 전체 데이터 재전송. 2번, 손실 감지에서 타임아웃 또는 중복 ACK, 손실된 세그먼트 재전송, 혼잡 윈도우 조절. 3번, 손실 감지에서 UDP로 프로토콜 전환, 데이터 재전송, TCP로 복귀. 4번, 손실 감지에서 응용 계층의 오류 알림, 응용 프로그램이 재전송 결정입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손실 감지에서 타임아웃 또는 중복 ACK, 손실된 세그먼트 재전송, 혼잡 윈도우 조절 순서입니다. TCP는 패킷 손실을 타임아웃이나 중복 ACK, 즉 같은 ACK를 3번 이상 수신하는 것을 통해 감지합니다. 손실이 감지되면 해당 세그먼트만 선택적으로 재전송하고 네트워크 혼잡의 신호로 해석하여 혼잡 윈도우 크기를 줄여 전송 속도를 조절합니다. 연결을 끊거나 프로토콜을 전환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캡슐화와 PDU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포장되고 전달되는지, 각 계층의 역할과 PDU의 종류, 그리고 실제 패킷 분석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학습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통신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캡슐화와 PDU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캡슐화는 데이터 전송 시 각 계층에서 헤더를 추가하는 과정이고 역캡슐화는 수신 시 헤더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각 계층의 PDU는 데이터, 세그먼트, 패킷, 프레임, 비트로 구분됩니다. 처리율과 대역폭의 차이, 그리고 패킷 손실이 네트워크 성능에 미치는 영향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네트워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캡슐화와 PDU의 핵심 개념을 모두 배웠습니다. 캡슐화와 역캡슐화 과정, 계층별 PDU의 명칭과 역할, 트래픽과 처리율의 차이, 그리고 패킷 손실의 원인과 영향까지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의 전체 메커니즘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실제 네트워크를 분석할 때 각 계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